낭떠 칙령은 루이 14세가 로마 교황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걸 폐지해버려요. 앙리 4세에 의해서 이 낭떠 칙령이 발표가 됐죠. 신교와 구교 간의 화해를 명령한 칙령이에요. 근데 그 앙리 4세가 암살당하게 되는데 이걸 했다는 이유로, 발표했다는 이유로 카톨릭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낭떠 칙령은 유효하게 계속 타당성을 얻고 있었는데 85년에 루이 14세가 이걸 폐지해가지고 모든 개신교도, 프랑스의 칼뱅니즘 개신교도를 위그노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위그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망명을 전 유럽으로 망명을 가요. 위그노들이. 그 일이 벌어지게 돼. 이걸로 인해서. 이 폐지로 인해서. 그러면서 피에르 벨도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네덜란드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개신교도 위그노예요, 이 사람도. 벨은 반권위주의적 회의론을 기치로 내걸고 기성체제에 대한 투쟁에서 중국을 무기로 틀어쥐고 중국의 유구성을 활용해서 성경의 전통적 연대기를 뒤엎고 중국의 계몽된 종교적 관용을 이용해 프랑스의 종교적 불관용과 박해를 맹박하는 레 리베르땡으로 불린 급진적 철학자 집단의 일원이었다. 일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리더였어요. 최첨단의 리더였다. 자. 그의 전복적 방법은 볼테르와 백과전서파 철학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벨은 중국의 모범 사례를 활용해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자 기도했던 긴 대오의 자유사상가들의 궁극적 성취를 대표했다. 벨의 철학적 노력은 진리에 대한 모든 형이상학적, 종교적 권리 요구를 허무는 방향을 취했다. 그는 유명한 역사 비판 사전에서 온갖 체계적 신념을 밑받침하는 신학자들의 가정만이 아니라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과 같은 철학자들의 철학적 가정까지도 의문시하고 관용의 원리를 일반적으로 확립하려고 모색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내세우는 관용은 공자의 관용은 무제한적 관용이에요. 무제한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불관용적인 사상을 가진, 나는 불관용을 할 것을 맹세하고 하느님한테 맹세한 기독교인들, 특히 카톨릭까지도 다 포용하는 입장이에요. 공자의 입장은. 이 사람은 무차별적 관용론을, 뜻은 같아요. 이름만 인디퍼런트하게 어떤 종파도 차별하지 않는 관용론을 폈고, 무차별적 관용론이라고 그러고, 볼테르는 나중에 40년 뒷사람이지만은 보편적 관용론을 폈어요. 뜻은 다 공자로부터 나온 것이라서 뜻은 같아요. 근데 또 조금 어리석게 생각할 수가 있죠. 공자는 좀 어리석은 거 아니야? 어떻게 불관용 세력까지도 관용한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질 거예요. 공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두 가지 명제인데,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국가의 재해라고 생각했고, 그 유명한 태제죠. 공허이단 사회야의. 다른 하나는 수도동기, 백녀일치. 다른 길이라도 하나로 돌아오게 돼 있고 100가지 생각이라도 일치하게 돼 있다. 결국은 다 잘 살고 먹고 살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생각이 달라도 합쳐진다. 등산에 올라가는 길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정상에서 만나듯이 다 그렇게 합쳐질 거라고 생각해서 하사하려, 천하에 뭘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랴, 이런 입장을 취하죠. 두 개,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재해다와 수도 동기론을 합쳐서 생각하면 얼마나 광범위한 관용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죠. 자기와 반대되는 생각으로 불관용적인 것을 원칙으로 삼는 그런 종파나 그런 사상 집단이 있다 할지라도 놔두면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탄압하지만 안 하면 그들도 둥글둥글해질 거라고 봤어요. 왜? 그들도 종파의 멤버를 확대해야 되죠.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종파를 늘리려고 그러면 그게 늘어나나?
자기들만 똥돌 뭉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도를 늘릴 수가 없고 추종자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기들이 그렇게 불관용적이지 않고 다른 세력들이나 사람들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모양새를 가장해야 되죠. 어느 때까지 자기들이 힘이 축적돼 갖고 함부로 해도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그대로 인원수가 확대될 때까지 자기들은 관용적인 양 사기쳐야 돼요. 근데 공자는 뭘 노리는 거냐? 관용적인 것인 양 가장하다 보면 관용적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바꿀 수가 없죠, 나중에는. 이런 말이 좀 맹자의 유명한 말, 공자의 말. 요임금의 옷을 입고 요임금의 흉내를 내면 요임금이 될 수 있고, 순임금의 옷을 입고 순임금의 말을 쓰면 순임금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놈들이 사람을 얻으려고 자꾸 그 관용적인 태도나 그런 모양새를 또는 말을 쓰다 보면 흉내내다 보면 관용적인 놈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세력들도 똑같이 불관용적인 경우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죠. 마찰하다 보면 어떤 신사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가면은 불관용적인 세력들도 서로 마모돼 가지고 둥글둥글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중에 힘이 세지면 우리의 불관용성을 마각을 드러낼 거야 하는 자기들의 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사회에 적절한 이론으로 재편성될 거라고 본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니야. 장기적으로 본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안 바뀌니까 오히려 놔두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동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의 정당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남북한 그 분단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남북한이 분단만 되어 있어도 남한의 공산당을 인정하고 북한의 노동당을 추종하는 세력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분단된 나라가 아니야. 동서독 같은 나라가 아니라고. 전쟁을 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를 서로 죽이고 살리고를 해서 피비린나는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공산당을 인정하는 걸. 그런데 북한 공산당만을 추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좌파 정당도 다 인정하고 있죠. 그들이 표를 못 얻어서 그러지. 엄청나게 시뻘건 놈들 많아요. 이번에도 한 9개 정도 나왔나? 대통령 후보가 다 희한 멀쩡 찍어놓은 이상한 정당도 많아요. 기본소득당만 있는 게 아니야. 아예 사회당도 딱 나왔죠. 사회주의자로서 대통령 후보로. 근데 공약이 아주 희한한 공약들을 다 내세워놨더만 실현 불가능한 소리들. 아무튼 간에 공산주의를 추구하더라도 북한 공산당을 추구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탄압하지 않으니까.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우리 헌법상. 그런데 북한을 추종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국제법상 어떤 침략 전쟁도 용납되지 않거든요. 근데 북한은 침략 전쟁을 한 정당이에요. 그리고 정당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침략을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벼르고 있는 당이라고. 근데 그 당을 추종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야 돼? 그들이 쳐들어올 때 남한에서 내용해버린다는 침략 내용 세력 아니야. 그걸 용납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들이 그 짓을 하는 것도 국제법 위반이고, 만약 용납한다면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은 뭐야? 어떤 침략 전쟁도 용납하지 않는 거죠. 모든 방어 전쟁은 용납이 돼요. 그런데 분쟁을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전쟁 포기 선언이죠. 1928년에 부전조약에 의해서 모든 분쟁을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가 일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전쟁을 방어 전쟁은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침략이 벌어지면 막기는 해야 될 게 아니야. 그걸 이제 인정하는 암묵적인 그런 조항으로 돼 있어요. 부전조약이라고 그래. 아니 부자에 싸울 전자, 전쟁 안 하는 조약. The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the War라고, 전쟁 포기 조약이라고도 하고,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라고 해요. 켈로그
미국 국무장관 이름이고 브리앙은 프랑스 외무장관 외무상 이름인데 둘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부존 조약에 따라서 2차 세계대전 때 침략 전쟁을 범한 히틀러 세력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다 처벌했죠. 동경 재판과 뉴른베르크 재판을 통해서. 그 조약이 없었으면 처벌 못해요. 어? 처벌을 한 뒤는 확고한 원칙이 된 거야. 이제는 실제로 처벌했으니까. 근데 그걸 북한 노동당 정부가 그걸 어기고 침략 전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범죄 세력이에요. 거기를 동조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통진당은 북한을 동조하는 강령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조항인데 하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중립화 통일방안으로 규정해놨어요. 중립화 통일방안은 북한이 남한의 사유지자들이나 좌파 세력에게 취하기를 원하는 그 통일 전략이에요. 중립화 통일방안은 중립이니까 동맹을 맺으면 안 되니까 다른 말로 양키 고홈 미군 철수를 부드럽게 말할 때 중립화 통일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멍청한 놈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간 목사에서부터 신부들 외통의 국회의원 새끼들도 있어요. 거기서 막 그런 중립화 통일방안 세미나를 막 하고 그런다니까 국회에서. 그게 북한 노동당의 용어인지 모르고. 노동당 용어는 다 부드럽고 아주 달달해요. 어? 두 번째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옛날 조소왕 등이 뭐 납북돼서 갔다고 그러는데 조소왕이 납북됐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임정 세력인데 인민군이 내려오는데 서울에 남아 있었어요. 나 모셔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어? 왜냐면 거기에 박헌영님도 뭐 부수상을 하고 있고 또 누구죠? 누구지? 넘어가 버린 사람. 김원봉도 넘어가서 노동상을 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잡아가서 큰 자리 주기를 바랐는지. 그러니까 이게 태도가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가서 그들이 이제 뭐 통일 방안을 대북 남한 무슨 정치 세력 통일 방안 협의회인가 뭔가 그걸 만들어서 있는데 그들에게 사유주의란 말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사유주의는 우리 노동당이나 쓰는 고귀한 개념이지 너 따위 것들은 잘해봤자 진보적 민주주의 정도 하는 거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를 해라. 그 개념이 거기서 왔다는 건 다 이제 우리나라 기자들도 알게 됐어요. 거기서 그런 조소왕과 같이 비서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인터뷰해 놓은 것을 기자가 인터뷰해서 책으로 낸 게 있거든요. 내가 그걸 읽어봤는데 이제 거기서 여차저차해서 만들어진 소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두 개의 개념, 중립화 통일방안과 진보적 민주주의. 근데 그게 강령에 딱 박혀 있어요. 통진당 강령에. 그런데 헌법재판관 한의원인가 그놈이 헌법재판소장이 되게 되어 있었네. 근데 그 자가 어떤 자냐면 통진당 해체할 때 유일하게 반대 소수 의견을 낸 자야. 뭐라고 냈냐? 강령을 아무리 읽어봐도 북한 추종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거야. 북한 노동당. 아니 그 개념이 그러니까 공부가 하나도 안 된 놈이지. 그래서 그럼 잘라버렸어 내가. 그때는 국민의당이 두 개 그 청문회 의석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지. 여야가 딱 맞서 있는데 국민의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응? 하나는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문재인 세력은 다른 쪽은 뭐 어떻게든 반대하고 있는데 잘라버리라고 했어. 둘이 반대했어. 국민의당 의원이 안 되겠지. 그렇게 무식한 놈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내 책이라도 읽고 공부를 하든지 조소왕 책을 읽든지. 근데 오히려 이석기를 감옥에 넣은 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진당은 해체돼야 돼. 전쟁을 옹호한 당이니까 그건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해체돼야 된다고. 이념이 달라서가 아니라 북한의 침략 범죄를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같은 패거리라 이 말이야. 북한의 노동당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듯이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이 당도. 그런데
만약에 통일됐을 때 북한 노동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노동당은 해체시켰다고 쳐. 그러면 거기 들어있던 전력으로 말미암아 그놈들 다 아우지 탄광에 집어넣어야 되나? 어? 그 사람들이 과연 개개인들이 노동당 강령을 그만큼 악질들만큼 지지했는지 또는 뜻을 알았는지 그것도 개개인을 다 따져봐야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다른 강령으로 다른 정당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독일에서는 그렇게 처리했다고. 사회주의 통일당 놈들이 공산당인데 SED야 그들이 줄여서. 근데 나중에 그들이 당을 해체하고 강령을 바꿔서 PDS라는 독일 말은 PDS라는 당을 만들었거든요. 북한 노동당도 그런 자기들의 강령을 그런 침략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침략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 목표로 돼 있어요. 그걸 다 지우고 다른 당으로 거듭나서 새로 당을 만든다면 그 용납을 해줄 수 있고, 이건 노동당이나 노동당 이름으로는 안 돼. 근데 거기 있었던 당원들이 다시 옮겨와서 그걸 하는 것까지 용납을 관용 원리상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석기가 과연 그 시기가 그게 진보적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지, 어? 그 중립화 통일 방안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막걸리를 갖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술 먹다가 북한이 더 잘 산대야 김일성 만세하고 막걸리 처먹고 한 잔 걸치고 그러다가 중정에 끌려가고 감옥살이 한 사람 많아요. 7년씩도 산 사람 있어. 그 막걸리를 집어넣는 시대는 아니잖아. 분명히 목적의식이 있어야 알고 있어야 되고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확인이 잘 안 되면 국가보안법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때 북에서 온 간첩들을 잡는 법으로나 지금은 작동하고 있는데 이석기를 아주 어목에 해석해가지고 감옥을 쳐넣어버렸어요. 통진당은 해체되더라도 이석기를 집어넣는 건 아주 문제거리가 있는 거예요. 따져봐야 된다고. 국회 6명이나 진출한 정당인데 국회의원이 6명이나 있었잖아. 근데 지금 이석기 지금 석방했죠. 석방한 건 잘한 거예요. 근데 말이야 거기다가 박근혜 사면하고 같이 해놓으니까 이게 물 타져가지고는 순수한 뜻이 발해버렸어. 그냥 따로따로 하지. 하나는 3.1절에 하고 하나는 광복절에 하고 그러면 될걸.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물 탔어. 그런데 그런 전쟁에 관계되는 거, 침략전쟁과 관계되는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좀먹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적대하는 사상적으로 적대하는 정당도 자유민주주의는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공자의 원칙에 따르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 표 얻으려고 발광을 하겠지 선거 때. 그러다 보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변질돼요.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변질돼. 뭘 천하에 걱정하고 근심해서 그들을 탄압해. 탄압하면 안 변해. 그 새끼들은. 탄압 안 하면 변해버려. 변질돼버려. 그들 입장에서는 썩어버리겠지. 코럽트 돼갖고 이 세상에 물들어갖고 물드는 게 아니야. 그들이 당원을 획득하고 지지자를 획득하려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개선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걸 노린 것이다 공자는. 서독은 바로 그걸 노리고 해체시켰던 카페들을 해체시켰어요. 처음에 못 모르고 해놓고는 10년 뒤에 후회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지하당으로 변해버린 그 카페들 당수를 불러다가 카페들이라는 당명이 아닌 어떤 형태의 당이든 만들어도 된다. 만드시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서 나온 게 대카페야. 이름은 똑같아. 한국말로 번역하면 독일 공산당이야. 순서만 바꾼 거야. 대카페는 도이체 코뮤니스트 파르타이고 카페에는 코뮤니스트 파르타이 도이칠란데 도이치를 앞에 놨다 뒤에 놨다 해갖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달리 번역할 길이 없어. 둘 다 독일 공산당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통일 국면에서 SED가 이제 여기 통일을 거기 독일군도 독일군이에요. 엄청나게 싸움 잘하는 놈들이라고. 그놈들 써갖고 데모는 동독 사람들 진압해버리면 유혈낭자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데모는 동독 사람들은 10월 3일 통일 총선을 받아들이자고 데모하고 있고, 이 당은 공산당은 입장을 못 정하고 있고, 근데 그 저녁내 회의를 하더라고. 나는 그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한겨레 신문 통신원으로 그 앞에 앉아 있어. 3일 정도 지났는데 나와 이놈들이 막. 그리고 물어봤지. 그 정치구원다고 오길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통일선거 받아들이기로 했대. 어떤 논리로 받아들이기로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서독에서 공산당을, 동독의 돈을 받는 공산당이야. 거의 뭐 똥구멍 불어서 존재하는 당이었으니까 동독에 돈이 넘어가가지고 그걸 관찰만 했지 전혀 타치를 안 했어요. 무려 50년간. 그러니까 이놈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도 그냥 이 통일된 선거를 받아들여서 통일이 되다 하더라도 그들을 탄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탄압하지 않는다면 후위를 기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에 섞인 분위기 속에서 다수결로 통일선거 수락이 통과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서독공산당을 계속 용납한 그 관용 정책이 거의 무결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거야. 동독 공산당은 항복을 받아낸 거야. 관용 정책을 쓴 쪽이 이기게 된 거라고. 응? 자유민주주의의 위력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이전에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서독도 반공주의 시대에 뭐 스트라이트 발의 데모크라티라고 그래갖고 투쟁할 능력이 있는 민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공산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정치 세력을 탄압하는, 그래서 공산당이나 히틀러 네오나치를 동시에 탄압했어요. 두 개 다. 근데 공산당은 나치와 싸운 세력이잖아요. 이게 거기서 영리가 발생해버린 거, 이상하다. 공산당은 같은 편이 아니었는가 보였고, 너 소련하고 이 미국하고 동맹사회가 아니었는가 이제 헷갈리면서, 아 이거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네오나치는 계속 탄압하고 공산당은 합법화한 거예요. 그 합법화한 결과 총 한 방 안 쏘고 동서독이 통일될 수가 있었다. 이번에도 그 집어넣은 건 잘못했지만 다시 풀어놓은 건 잘한 거예요. 우리 통일을 내다볼 때는. 그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감옥을 갔는데 금방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한테 뭐 비난이 좀 있겠지만 통일되더라도 우리가 노동당으로서 살아갈 수는 있겠구나.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면. 그러면은 후위를 또 기약한다고 하면서 이제 통일을 용납할 수가 있다고. 통일을 용납하는 세력이 북한에 있어야만, 그것도 주도 세력이 있어야만 평화 통일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길은 무력 통일밖에 없는 거라고. 응? 그걸 평화 통일이 가능하려면 관용적이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야 돼.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뭐야? 어떤 사상이도 관대하고 관용을 펴는 거죠. 그게 불관용적인 사상을 가진 공산당이라도. 공산당은 다른 모든 정치 사상을 불관용해요. 일당 독재인데 유일 사상으로 나머지 사상은 다 탄압하는 그런 원리 원칙을 가진 놈이라도 용납을 하면 그놈은 변해간다고. 결국은 그걸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또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평화 통일을 또 앞당길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도. 예? 근데 지금 극우 세력이 그러듯이 북한의 공산당을 다 때리잡으려고만 하면 통일 안 돼. 미쳤어. 그런 때리잡는데 통일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를 없애버려야 돼. 그게 관용이야. 정치적 관용. political tolerance. 톨러런스, 톨러레이션 두 개 다 써요. 영어로. 자, 읽어봐. 나아가 예수의 신부들 및 볼테르의 주장과 반대로 벨은 중국인들이 무신론자들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기독교와 기독교적 유신론이 사회의 건전한 도덕 질서의 확립을 위한
필수적 전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벨은 인과율의 습관론적 이해, 신에 대한 모든 합리적 논변의 부정, 실체와 실체적 자아의 해체 등 휴메의 중심 사상에 특유한 영향을 미쳤다. 휴미 몰두해 읽은 철학자들 가운데 벨은 극동에서 온 사상의 홍수 속에서 이것의 중요성을 가장 잘 파악한 사람이었다. 벨은 18세기 초의 독보적 인물이었다. 휴은 프랑스의 어떤 계몽주의자들보다 벨의 계승자였다. 라이프니츠, 벨, 셰프츠베리는 모두 휴이 태어나던 1710년대에 사망했는데 휴은 이 중 벨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1732년 그는 벨을 탐독했다. 특히 이 독서는 그의 사상 형성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휴은 종교적 교리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모든 기도들에 대해 전투를 선언했다. 벨의 사고 실험은 모든 교조적 교리, 즉 우리를 감각 너머로 끌고 가는 모든 지식이 이성과 모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성을 지지하는 모든 논변은 벨과 더불어 설득력을 잃었다. 벨의 회의론은 두 개의 철학적 원천을 가졌다. 하나는 사람들이 종교적 불관용에 빠지면 반드시 자신의 인간적 영혼을 상실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에 대한 그의 솔직한 탄복이었다. 그는 감각적 물질의 어떤 속성도 갖지 않는 진정한 무의 불교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갖고 글을 썼다. 벨의 다른 철학적 원천은 알렉산더 대왕의 수행단에 끼어 스승 아낙사르코스를 수행해 인도까지 갔다 온 피론의 회의론이었다. 피론은 만물의 이해 불가능성의 이론을 지지했고 그는 찬반의 논변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찬반 논변을 주의 깊게 검토한 후에 판단을 유보하고 언제나 문제는 더 조사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평생 진리를 찾았지만 늘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도록 논리를 조직했다. 피로는 이 회의론을 사물의 참된 구성에 대한 지식 요구로부터 초연하게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론으로 해석했다. 물론 휴은 회의론을 수용했지만 백성들의 상식 또는 민심을 바탕으로 피로니즘 수준의 강한 회의론을 거부하고 공자의 중도적 회의론과 유사한 완화된 회의론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피로니즘까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많이 배운 거야. 피로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피론이 많이 배운 내용은 뭐냐면 불교의 중론이에요. 가운데 중자 중론, 용수의 중론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존재와 무 사이, 유와 무 사이에 이제 어떤 거조도 인정하지 않는 거. 가령 유는 유고 무는 무라고 하는 그런 파르메니데스류의 그런 생각, 그게 보통 생각이죠. 일반 사람들이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디너리한 사람들 생각이야. 그 옷이나 입고 다니지 마라. 어? 그런데 개념적으로 유라고 하는 것은 유가 뭐냐고 물으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만 그걸 파악할 수 있냐면 무가 아니라는 개념을 통해서만 매개로 해서만 유를 파악할 수 있어요. 무는 뭐냐? 무도 파악할 수 없어요. 유가 없으면. 유가 아니라는 거. 무는 유가 아니라는 정의 외에는 없는 거야. 너무 말끔하고 너무 순수한 개념들이니까 유와 무는. 그러면은 유는 무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거고, 무도 마찬가지로 유 없이는 이해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거라면 유라고 하는 것을 포착하려고 하는 순간 무로 우리의 사고와 모든 관심과 의식은 집중적으로 이동해야 되고, 거꾸로 무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면 유는 곧 무로 가려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고 무는 유로 변하려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와 무는 서로 왔다 갔다 상호 연관되고 전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가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유가 무가 되는 것은 소멸이죠. 무가 유가 되는 것은 생성이지. 이 만물은 유인 것도 없고 무인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건 없어. 다 생성과 소멸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유하기만 하는 건 없다고. 여러분들도 지금 1초 지나면 1초 늙은 거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 다만 천천히 가니까 모르는 거니까 멍청한 거지. 다만 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고착시키고 교조화시킨 거냐면 지금 너무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하고 있다고 하는 그 관념을 교조적으로 붙들고 있을 때 유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그지? 무라는 것도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생기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없는 것이라고만 고착되게 교조적으로 생각할 때 무라는 개념이 있는 거니까 유든 무든 고착된 교조주의에서 나오는 거라고. 결국은 생성과 소멸은 두 자로 딱 줄이면 운동하는 거라고. 우리의 존재와 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는 실은 운동하는 실체인 거죠. 생성 소멸에 유전하는 운동하는 그런 존재 세계라고, 그렇게 실체라고 보면은 존재와 무 사이에서도 어떤 것도 픽스시킬 수 없듯이 진리가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 픽스시킬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뭐든지 고착시키지 말고 일단 판단 유보를 한 뒤에 더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이 중론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리는 존재와 무의 중간, 즉 운동에 있는 거죠.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거, 동시에 유이기도 하고 무인 거. 운동이라는 건 뭐야? 어떤 지점을 정해놨을 때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운동 아니야? 있으면서 없는 것이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와 유 통일, 유와 무의 중도적 통일, 그게 운동이다, 개념적으로는. 자, 읽어봐. 휴무의 인성론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벨의 글을 노예적으로 옮겨 적은 상당량의 글이 들어있다. 휴문 인성론에서 딱 한 번 벨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휴문 정체성, 실체, 스피노자에 관한 벨의 논변을 그대로 활용했다. 문제제기 방법, 수러, 생각 등이 직접적으로 벨에서 유래했다. 벨의 친중국적, 유교적, 불교적 철학에 대한 휴메의 이러한 탐독과 철학적 계승은 휴메의 도덕, 종교 철학과 정치, 경제 철학 전반이 구조적, 내용적으로 공자 철학과 유교 국가 중국의 정치 문화와 사회 경제론을 음으로, 양으로 수용했음을 능히 짐작해 하는 것이다. 휴메의 공자주의적 도덕 철학. 휴메이 적어도 이 세 가지 경로로 공맹 철학을 흡수했다는 구체적 정황 증거와 공자와 중국에 대한 그의 구체적 언급으로부터 우리는 그가 공자의 수신적 자기 구성론과 맹자의 도덕 감정론을 수용해 도덕론을 수립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휴메의 공자주의적 도덕론에는 그에 앞서 공자의 공감 도덕론을 수용한 선배 철학자들로부터의 배움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컴벌랜드 주교는 동물적 존재로 이해된 인류 안에는 서로에 대한 인내심의 성정이 있다고 논변했고, 셰프츠베리는 높은 수준에서 이미 도덕 감정론과 도덕 감각론을 발전시켰고, 18세기 초반 허치스는 셰프츠베리를 계승해 제6감으로서의 도덕 감각의 존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휴문, 셰프츠베리와 허치슨의 이 도덕 감정론과 도덕 감각론을 계승해 도덕의 근거를 인간 본성에 정초시킴으로써 인간 본성의 감정, 본성적 인간 감정에 정초시킨 거야.
기독교 신학과 스콜라 학파의 신비주의적 계시 도덕론과 홉스와 로크의 도덕 재정론을 분쇄함으로써 영국 사회와 유럽 사회를 도덕적으로 세속화, 탈주술화, 인간화하는 계몽 과정의 정점을 이룬다. 자, 홉스와 로크는 도덕을 제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사회계약을 통해서. 이런 사고는 에피쿠리언으로부터 내려오는 대단히 오래된 전통을 가진 도덕을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어떤 사회적 약속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사회적인 약속, 계약이 아닌 형태로 하면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원리는 뭐냐면 이성으로 도덕을 제정하는 거야. 칸트가 이제 갔던 길이죠. 이성 법칙에 의해서 제정을 하든 사회적인 이성인 사회계약을 통해서 하든 다 이성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이 되고 마는데, 인간의 본성을 인간이 제정할 수 없다면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거기에 기초한 도덕감정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도덕감정을 제정할 수 없다면 법으로 인간의 도덕도 법으로 법률로 만들 수 없는 거라고. 오히려 법률이 인간의 도덕감정에 순응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 안 그러면 공산당 되는 거야. 공산당이 사회주의 도덕 만들고 사회주의 인간형 만든다고 어떻게 했어? 엄청난 인권 침해를 했죠. 인권은 자연법에서 나오는, 자연법이란 다른 말로 본성적인 인간 도덕감정과 도덕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긋나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 할 가능성과 길을 열어주는 게 이런 도덕 제정론이에요. 인권 침해를 프로그래밍 해버리는 거야. 그냥 인권 침해를 사상 안에, 공산주의 사상이든 칸트 사상이든 이 사회계약론자들이든 모조리 다 인권 침해를 내장하고 있는 인빌트된 이론이다. 알겠죠? 이게 뭐 사회계약론이니 이성이니 이렇게 멋진 말로 하면 속으면 안 돼. 인간은 그렇게 이성이든 사회계약에 의해서는 인간의 도덕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인간은 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이 발현되면서 그걸 얼마만큼 우리가 구현시키느냐는 각 개인의 차가 있지만 발현되는 정도까지는 모조리 다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걸 얼마만큼 더 개발하고 얼마나 더 훈련시키고 얼마나 더 강단 있게 어떤 악조건에서도 어떤 인간의 사랑의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정도, 그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의 차이죠. 또 수신의 차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인간 본성은 성상근이다. 본성은 서로 가깝다. 공자의 확신이야. 그리고 경험적인 우리의 관찰을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고 모순되지 않는 이야기고. 얼마나 그러니까 칸트가 나쁜 놈이고 쪼단지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알아야 돼요. 현대 공산주의는 거슬러 올라가면 헤겔로 올라가고 마르크스로 올라가고 마르크스로 헤겔로 올라가고 헤겔 거슬러 올라가면 칸트로 올라가요. 니체도 칸트로 올라가고 다. 에? 이성의 이름으로 다 사람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아버지 탄광 보내고 그런 거나 과학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나 과학적 사회주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나 다 똑같아. 인간의 다 도덕감정에 어긋나는 것들이고 도덕감각에 그건 아닌데 그러는데 막 때려 죽이는 거지 다. 가스실에 죽이든 아오지 탄광에서 죽이든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얼려 죽이든 굶겨 죽이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원리가 따위 사회계약이나 이성이라는 거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사회계약 하지 말자는 소리 아니야. 계약 맺을 수도 있어. 근데 얼마나 그걸 맺겠어. 모든 걸 계약 맺어갖고 할 수 있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약 맺고 부부 간에도 계약 맺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계약 둘만 맺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둘 사이에 무엇을 계약 맺을 것인가도 골치 아파요. 잠자리는 계약 맺고 재산은 공동이고 막 복잡한 그런 걸 하면서 사나고 인간들이? 다 공감 능력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지 그런 계약으로 살지 않아요. 계약이 필요한 건 집 사고 팔 때, 기업 사고 팔 때 이런 거 쌈나기 좋은 것은 이제 그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하는 거지만
인간의 삶은 계속 연속되어 이어지는 건데, 인간의 자아도 기억의 연속 속에서 이어지고 그걸 공감해서 살아가는 거죠. 아까 친구가 20년에 후에 만나면 서로를 못 알아보고 싸움만 한다고 그러듯이, 만약에 자기 자신이 기억이 없어서 무슨 교통사고 나서 막 어린 시절 기억이 싹 사라지거나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생겨나죠. 기억 상실증.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지면. 인간이 기억이 동물에게 있어서나 마찬가지 인간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자기 아이덴티티를 구성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서로 공감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더 공감을 덜 잘 하겠지만은, 얼굴 안 보고 전화로만 와도 다 공감하고 그 자아를 느껴요. 자아를, 존재감을 느끼는 거라고, 자아 존재감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거지. 그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말로 내가 존재합니다 하니까 존재하는 거 아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육체를 보지만 육체가 자아는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의 자아는. 육체 안 보고도 전화로 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아에 속하는 것이지 자아는 아니라 이 말이야. 자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공감으로 아는 거야. 공감으로. 공감 외에는 달리 아는 것이 없어요. 무슨 뭐 튼튼하게 만드는 우리 수신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공감 없이는 수신도 불가능한 거라고. 응? 내가 공감하지 않고는. 1초 전에 나를, 내 1초 후에 내가 공감하지 않고는 연속성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긍정하지 못하면 막 자기 자책만 하고 있겠지.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맨날 하고 자기 두들겨 패고 자아의식 과잉이 되고. 자아의식 과잉은 다 유치함의 소산이에요. 성숙한 자아는 자기 자신의 존재와 자기 자신의 의미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 너무 자기가 심각하고 무거운 존재는 절대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고, 국가 위기나 뭐 마을의 위기에 빠졌을 때, 또는 자기 뭐 배우자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지가 더 중요하지. 그때는. 그런 사람은 연애도 잘 못해. 부부생활도 잘 못하고. 지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수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자신을 깃털처럼 가볍게 느낄 수 있는 선까지 가는 것이다. 내가는 맨 전쟁 영화만 봐요. 전쟁 영화 아니면 안 봐. 맨 무슨 마약, 무슨 또 뭐 범죄 영화 이런 거 자꾸 보면 그 범죄인데요. 근데 전쟁 영화는 선악이 분명하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거기서 목숨을 거는 장면이 매번 이어지는데 자기를 거기다 대입해봐. 내가 이렇게 내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나? 그럴 수 있어? 아무리 군대를 갔다 오고 군인이지만. 그 끊임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과 자기 자신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려는 노력 없이는 전쟁 영화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징그럽다고 못 보는 많은 여자들은. 근데 그 전쟁은 심각한 문제라서 자기 수신용으로 전쟁 영화를 보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저렇게 총알 한 방에 목숨 내놓을 수 있나? 막 떼거리로 막 죽어버리자는 거야. 계속 그걸 반추해서 내가 저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사라질 수 있나를 물어보면서 영화를 보는 거야, 남자들은. 안 그래? 너는? 가은이는? 안 보지, 영화? 전쟁 영화는? 가끔. 아니,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게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으면 민주주의는 다 죽었지? 우리가 지금 그걸 엔조이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거기서 그렇게 떼죽음 당한 사람들의 피 위에서 이 민주주의를 지금 지켜서 유지되고 있는 건데, 뭐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노르만 상륙작전 한다고 가갖고 상륙정 뚜껑 딱 여니까 그냥
기관측이 드드드득 해갖고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상륙도 못하고 엄청나게 죽어버려요 그냥.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라고. 딱 그거 도크를 열자마자 그냥 떼주고 나가. 그 열심히 훈련해갖고 가서 총 한 방도 못 쏴보고 그렇게 허무하고 처참한 그 전쟁터에서 자기를 목숨을 생명을 노출시킬 수 있냐 이거지. 그건 아무리 수신해도 어렵고 무서운 일 같아. 에? 아직도 깃털보다 내 목숨이 지금 무거운 것 같아. 계속 영화를 전쟁 영화를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 수신용으로 봐. 슬퍼하면서. 너는 왜 봐? 전쟁 영화를. 안 봐? 옛날에 많이 봤다고? 재미있는 전쟁 영화가 안 나오니까 그러지. 재미 하나도 없더라 요새 건. 영화를 다 만들다 말았어. 그러니까 점수가 2.0, 뭐 1.5 막 요새 나오는 것들 다 못 만들어서. 전쟁 영화 하면 기본적으로 나가고 팔리니까 그거 한번 좀 돈 따먹으려고 만드는 영화 같이 아주 불성실한 영화들이야. 사람 뭐 죽음 가지고 장사하려고 아주 상술이 천박하게 느껴져. 자, 읽어봐. 도덕 감각의 계승 문제. 일단 휴문 셰프츠베리와 허치슨의 도덕 감각론을 계승해 공감론과 결합시킴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휴문 초기에 이들의 도덕 감각론보다 도덕 감정론을 더 중시한다. 그러나 휴미 29세에 출간한 인성론, 도덕론에서 전개된 그의 초기 도덕론은 매우 혼돈스러웠다. 그는 덕성을 본성적 덕목과 인위적 덕목으로 구별했다. 도덕성 또는 덕성의 근거를 말할 때는 본성적 도덕 감정이나 도덕 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쿠리언적 공리주의자로 돌변해 이익이나 쾌락을 말했다. 따라서 일단 그에게는 인간의 본성적 도덕 감각이 그가 소위 본성적 덕성이라고 부른 모성애, 인애 등 도덕 감정을 덕성으로 변별하는 것인지, 그가 인위적 덕성이라고 부르는 정의, 용기, 충성심, 정조 등 도덕 감각을 덕성으로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도덕 감각이 성품의 이익이나 쾌락적 성향을 덕성으로 말하는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도덕 감각이 공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애매모호하다. 여기서 논쟁할 바는 아니다. 이게 혼미해버려요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이 책을 쓴 때가 24, 5살 때 쓴 거예요. 상당히 천재적이지만 이걸 제대로 구분을 못해요. 거기서 이제 약간 어리다는 것이 드러나지. 자. 여기서 논쟁할 바는 아니지만 정의, 충성심, 정조는 인위적 덕목이 아니라 인간적 본성의 발로다. 정의감과 정조는 사랑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동물들도 있고 인간도 있는 것이고 DNA에 속하는 문제예요. 자. 정의감과 충성심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포유 동물들에게 공통되고, 여성의 정조, 즉 순결은 태고 때부터 인간적 성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에르 벨은 여성의 순결이 선하다는 이 관념이 복음이나 모세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말한다. 이게 정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경우, 남자들도 있지만 여성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새끼를 보존하기 위한 본능과 직결되어 있는 DNA라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 태어난 자식을 수컷으로부터 보존을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가 여러 남자를 상대로 한다면 어떤 놈한테 꽉 집어서 널 막 계속 평생 대. 누가 되겠어? 정조를 지킴으로써 상대를 의무적으로 묶는 방법이
이제 이 감정이 있는 거죠. 자, 어떤 곳에서는 도덕 감각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공감이 도덕 감각을 대체해도 되는 것인 양 말한다. 나아가 그는 도덕 감각을 명확하게 말할 때조차도 미감과 뒤섞는다. 자, 이게 이 사람이 공감과 도덕 감정, 공감과 도덕 감각하고 이 관계는 뭘 헷갈려 버렸냐면은 늘 도덕 감각은 공감과 같이 나타난단 말이야. 내가 도덕 감각으로 저놈이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금방 느꼈어. 불쾌해.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의 행위의 의미를 공감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도덕 감각은 늘 공감 감각이야. 공감이 없으면 도덕 감각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도덕 감각은 공감을 전제로 하는 거다. 도덕 감정도 마찬가지야. 상대방의 도덕 감정이 부실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이 사람이 별로 슬퍼하지 않네? 자식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아? 그럼 벌써 부도덕하게 느낀다고. 그지? 자애심이 별로 없네? 애기를 막 학대하네? 그러면은 제3자도 끼어들어서 못 때리게 국가가 끼어들어서 잡아가 버리지 지금은 부모를. 그렇게 할 수가 있으려면 그 공감을 해야 돼. 그 아이를 때리는 엄마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공감, 그 사악성을 공감해야 되고 아이의 아픔을 공감해야 되고 또 내가 나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애심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을 공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문제에 비판적으로 또는 분노로 바라본다고. 이 도덕 감정은 늘 공감 감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말해줬죠. 공감 감정은 공감이 있어야만 생겨나는 제3의 감정이 공감 감정이야. 공감 감정 반대말은 비공감적 반대말 그 공감이 감정이겠지. 즉 단순 감정이야. 공감이 없다는 의미에서 단순 감정. 감정은 단순 감정과 공감 감정으로 나눠진다. 공감 감정은 다시 도덕 감정과 비도덕 감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랑이나 즐거움 이런 것은 비도덕적 공감 감정이에요. 측은지심은 도덕적인 거야. 자기보다 약하거나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측은지심이거든요. 그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단순한 대등한 사랑이 아니에요. 좀 부등한 사랑이라고. 그런 경우에 측은지심이라고 불러요. 도덕 감정은 말해줄 때 이제 네 가지 감정이 이제 있고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미안함도 있고 죄송함도 있고 송구스러움도 있고 뭔가 감정이 많지만 크게는 이제 인의 예지를 바탕을 깔아주는 측은수호, 공경지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공감 감정 두 개로 나눠지는 거니까 공감 감정이 원래부터 도덕 감정은 공감 감정인 거예요. 그게 한 부류지. 공감을 도덕 감정을 공감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대체하면 안 되지. 자. 나아가 그는 도덕 감각을 명확하게 말할 때조차도 미감과 뒤섞는다. 도덕 감각과 도덕 감정의 구분. 휴먼 셰프츠베리처럼 적어도 도덕 행위를 낳는 도덕 감정과 시비 감각, 도덕 감각을 구분했다. 그는 도덕 행위의 동기, 도덕 감정의 선악을 변별하는 시비지심의 평가가 있으려면 이 도덕 감정적 동기가 가, 불가의 평가 감각, 즉 도덕 감각에 앞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동기는 행위를 도덕적이도록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도덕 행위는 우리가 그 도덕성을 평가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종의 도덕적 동기가 저 평가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다. 도덕적 평가는 도덕 감각이 담당하므로 도덕 감정과 도덕 감각은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휴먼은 단언한다. 도덕 감각과 상이한 모종의 도덕적 동기나 강제 감정들이 없다면 어떤 행동도 칭찬할 만하거나 비난할 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이한 감정들이 이 도덕 감각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후부터 휴메 논리는 도덕 감각과 도덕 감정을 구분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는 거야.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자. 그러나 이후부터 휴메 논리는 거듭거듭 꼬이고 꼬인다.
그는 도덕적 가 불가 감정을 호불호 또는 쾌토 가운데 그 가로를 읽어. 그는 도덕적 가 불가 감정, 남의 행위에 대한 시비 선악 감정, 즉 훌륭함과 못됨의 느낌 또는 자기의 행위에 대한 자찬감과 죄책감을 호불호 또는 쾌통의 감정으로 잘못 표현하면서 한편으로 도덕 감각 또는 덕성 감각, sense of virtue의 본성적 성격을 인정한다. 자, 이걸 인간의 감정은 느낄 때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두 개로 크게 나눠져요. 근데 좋은 느낌은 일단 기쁨 좋은 느낌이지, 슬픔은 나쁜 느낌이고, 아픔 나쁜 느낌이야. 그 다음에 재미없는 것, 지루하고 아주 우리를 늘어지게 만드는 그 느낌하고 재미하고 어떤 게 좋아? 좋은 감정이지. 그 다음에 아름다움하고 추함하고, 추함은 나쁜 감정이고 나쁜 느낌이고, 아름다움은 좋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선은 좋은 느낌이야. 우리가 선하게 느끼는 거, 악하게 느끼는 거 나쁜 감정이야. 그지? 그러니까 좋은 감정에도 네 가지로 나눠진다 이 말이야. 나쁜 감정도 나눠지듯이. 예? 근데 또 좋은 감정에는 사랑도 좋은 감정이야. 근데 미움은 나쁜 감정이야. 또 즐거움은 좋은 감정이야. 괴로움은 나쁜 감정이야. 이렇게 좋은 감정의 종류가 6가지 이상 된다고. 근데 이것들은 서로 태환되지 않아. 대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기쁨이 뭘 먹어서 내가 포만감이나 흡족함을 갖는 그런 욕망 충족의 기쁨이 재미하고 다른 거예요. 재미지면은 밥도 안 먹고 게임하고 그러죠. 그 배불러서 느끼는 그 포만의 기쁨보다 게임이 더 재미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환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좋은 감정이 있는데 그게 미분화돼 버리면 이렇게 나쁜 감정, 좋은 감정 또는 모조리 다 쾌락과 고통으로만 나누는 거지 다. 그 아주 원시적인 감정 이론이라고. 응? 그래도 감정 이론으로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셰프스베리, 슈엄, 아담 스미스로 이어지는 이 영국의 철학자 계열인데, 공자, 맹자 수준에다가 대비시키면 아주 유치한 수준에서 혼동해버립니다. 그리고 공맹의 철학도 내가 많이 그걸 이해하고 깊이 심화시켰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나보다 내가 연구한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감정과 공감을 해석하기라는 책을 따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단 공자만 하더라도 교감과 공감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서라는 같을 여자의 밑에 마음 십자에 있는 그 서는 교감과 공감이 구분이 안 돼요. 교감과 공감을 구분 못하면 사람은 못 산다고. 맨날 공감하고 다녀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어린이에게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거기 무슨 국경 없는 의사에 나와서 뭐라고 하면 괴로워서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이유가 뭔데? 자꾸 공감하게 만드니까 괴로워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감만 알았어. 그냥 교감만 하고 끝나는, 그 감정이 없으면은 교감은 못하죠. 슬퍼하는구나 이 사람이. 알기만 하고 같이 슬퍼하지 않는 거. 공감 없이 슬퍼하는 거죠. 슬픔을 아는 거.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영화 볼 때 가령 이순신 장군 영화 본다.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주변에 있는 쪼무레기들에 대해서도 다 공감하려면 영화 못 봐요. 그리고 적군에 대해서 공감해야 되나? 왜군에 대해서? 그냥 그 새끼들 아프겠구나라고 교감만 하고 마는 거지. 왜군이 이순신한테 박살나는데 거기서 통쾌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박살나고 있는 걔네들의 아픔을 내가 느낀다면 영화 못 보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교감만 하는 거야. 이 새끼들 아프고 슬프고 그러겠구나. 근데 우리 이순신의 부하들이 아프고 슬프면 막 공감을 하는 거죠. 또 지나가다가 누가 교통사고 났는데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은 거기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려서 측은지심을 발휘해서 공감과 측은지심을 발휘해서 그걸 돕겠지만, 자기가 바빠서 지나가는 경우에는 그냥 저 큰일 났네, 저 사람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공감은 못하고 바쁘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응?
교감을 통해서 사건 자체의 감정적 인지를 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지만 동감은 안 하게 하는 방향으로 차단하는 거죠. 차단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야 인간이. 다 공감하다 보면 지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감과 교감은 구분이 대단히 중요하지 인간 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공자가 그걸 구분을 안 했단 말이야. 구분을 못했지. 더 연구를 깊이 해야만 공자 철학도 심화시킬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자. 우리는 도덕적 선악을 알게 만들어주는 상이한 인상들이 특별한 쾌감과 고통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이 도덕적 변별에 관한 모든 탐구에서 어떤 성품이 왜 칭찬할 만하고 비난할 만한지를 만족스럽게 설명하기 위해 어떤 성품의 관찰로부터 만족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쾌감, 불쾌감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시와 비, 가와 불가 감정으로 느껴야 한다. 쉽게 가하다, 불가하다 이렇게 느낌을 갖는 거 그게 시비감각이야. 그래야 되는 마당에 쾌와 불쾌감으로 자꾸 표현하니까 쾌감은 욕망을 충족할 때는 언제나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야. 쾌감은 다른 말로 기쁨이니까. 불쾌감은 그 기쁨은 반대. 아픔이지. 배고프면 고통스럽죠. 아프죠. 배부르면 기쁘지. 흡족하지 자기가. 자. 어떤 행동, 어떤 감정, 어떤 성품은 덕스럽거나 부덕하다. 왜? 그것을 보는 것이 특별한 유형의 쾌감과 불쾌감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유형의 쾌감과 불쾌감이 아니라 특별한 유형의 가한 감정과 가한 느낌과 불가한 느낌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어프로베이션 영어로 디스어프로베이션이라고 표현할 때를 이렇게 24살짜리가 썼으니까 뭐 이해해주고 읽어야 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쾌감과 가와 불가의 이유를 제시하는 속에 덕과 악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다. 덕성 감각을 가지는 것은 바로 어떤 성품의 관상으로부터 특별한 종류의 만족을 느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 느낌이 우리의 칭찬 또는 찬양을 구성한다. 쾌감과 불쾌감을 그대로 읽어야지 이 사람은 가와 불가 감정으로 바꿔서 읽으면 어떡해. 웃기고 있나. 자, 읽어. 휴문,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덧붙인다. 이 말은 도덕 감각이 본성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휴문 바로 이어서 이 본성적 도덕 감각의 타당성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도덕적 선악을 변별하는 이 쾌 통감에 관해 일반적으로 물을 수 있다. 이것을 아까 가학 불가 감정 또는 시비지심 또는 시비 감각이라고 해야 될 대목이야 이게. 근데 쾌불쾌 감정이라. 자. 이 쾌감이나 고통은 인간 정신 안에서 무슨 원리로부터 유래하고 어디로부터 생겨나는가? 이 물음에 대해 나는 첫째, 모든 특수한 사례에서 이 감정들이 원천적 자질과 1차적 만듦새에 의해 산출된다고 상상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대답한다. 이 말은 정의, 용기, 정조 등의 인위적 덕성을 염두에 두고 이 인위적 덕성에 대해서는 자연 본성적 도덕 감각의 타당성을 부정한 것으로 읽힌다. 자, 여기 정의, 용기, 정조는 이 사람이 인위적 덕성으로 말하는데 인위적이지 않아요? 자연적 덕성이라고. 본성적, 영어로 natural라는 자연적도 되지만 뜻이 본성적도 되니까 본성적인 거라고. 정의감은 복수심이에요. 개인적인 복수심은 소극적 정의감이고 적극적인 복수심은 사회적인 정의감이라고. 나의 정당한 몫을 침해당하거나 뺏겼을 때 내가 어떤 복수 감정을 가져요? 억울하게 느끼죠. 억울한 감정을 갖죠. 근데 남이
똑같은 일을 나와 같은 일을 겪으면 내가 삼자로서 사회적 정의감을 느끼는 거야. 의분을 느끼는 거라고. 에? 복수심이야. 사회적 복수심. 모든 정의는 그 어떠한 정당한 몫이 침해될 때 느껴지는 그 회복 감정, 회복시키려는 감정, 즉 복수심이라 이 말이야. 그건 DNA에 들어있는 거야. 모든 동물도 갖고 있어요. 인간만 갖고 있는 거야. 인간이 훨씬 세지, 동물들은 그런 복수심에 비해서. 자, 곧 휴문 이것을 확인해 준다. 덕성 감각이 본성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것인지를 답해야 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 이 물음에 정확한 답변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아마 이 덕목들에 대한 감각은 인위적이고 저 덕목들에 대한 감각은 본성적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의 덕성, 인간의 이제 도덕 감정이 본성적인 도덕 감정과 인위적으로 훈련돼서 나온 도덕 감정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정조도 정의감도 다 본성적인 거라고. 다만 용기가, 여기 용기를 정의와 정조 이렇게 나란히 놓아버리면 안 돼요. 용기는 덕이 아니에요. 공자가 여러 번 부정하듯이. 용기는 그 무서움을 모르는 것이, 근데 그게 무슨 덕이에요? 무서운지 모르는 놈은 몽둥이가 약이라고 그러죠. 에? 어떤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부당한 행위를 자기가 할지도 모르는, 또는 실수를 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어마어마한 그런 유력적인 어떤 침해 행위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덕일 수는 없죠. 인간이 이익이 침해될 때 막아야 된다는 감정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이고 그런 것이지 도덕 감정은 아니에요. 도덕 감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덕이, 용기가 도덕인지 아닌지 갖고 서양은 논쟁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인의예지라고 말한, 공자가 말한 네 가지 도덕률 외에 거기에 용기 안 들어있잖아요. 근데 플라톤은 용기가 사덕, 네 개의 카디널 버츄, 카디널 버츄는 공명의 대덕을 그렇게 번역을 그들이 했는데, 카디널 버츄 용기가 첫 번째예요. 사덕의 첫 번째가 뭐야? 그 국가론에서 말할 때 용기, 아니 소피아 첫 번째가 아니라 소피아,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절제, 네 번째가 정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에 있는 거 용기가. 에? 공자는 덕으로 보지 않아요. 그 인을 모르고 용기 있는 자는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 역적질을 많이 할 거라고 그랬어요. 반란을 많이, 난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인의를 모르는 자는, 모르고 용감한 자는 난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용기 그 자체만 해서 독립적으로 덕이라고 말하지 않고 위험한 걸로 본 거죠. 어? 그렇다면 용기 그 자체는 덕이 아니라 정의로운 용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정의롭지 못한 용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용기는 쓰기 나름인 것이다. 그렇다면 용기가 덕이 아니라면 그 반대인 겁도, 겁심도 부덕이 아니에요. 적당히 겁대가리 없는 놈은 아까 몽둥이가 약이라고 적당히 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겁이 많아도 안 되지만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거라고. 적당히 있어야 된다고. 모든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적당히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적당히 너무 슬퍼도 아니 되고, 슬퍼하지 않아도 아니 되고, 분노하는 것도 너무 분노해도 안 되지만 너무 분노하지 않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왕이 동쪽을 보고 화를 내면 서쪽에 있는 백성들이 왜 우리 쪽은 안 쳐다보고 화 안 내냐고 그러고, 서쪽을 보고 화를 내면 동쪽에 있는 백성들이 왜 우리는 안 쳐다보고 화를 안 내냐고 그랬다잖아요. 동쪽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은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제후들을 제압하기를 바라는 백성의 마음을 표현한 거고,
화가 나야 제압을 하지. 그 새끼들 잘 사귀어버리면 제압이 안 되는 거지. 화내는 것도 어떤 인의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인의와 연결되지 않는 분노는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주의가 헛소리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 올바르고 말한 게, 혈기의 분노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의기의 분노는 없어서는 안 된다. 그게 주의의 말인데 딱 한마디 올바른 말 한 것 같아. 어? 나머지는 다 주의가 하는 말은 다 견폐성이야. 견폐성이 뭐라고 그랬어? 어? 자, 읽어. 휴은 정의, 용기, 충성, 정조 등을 인위적 덕목들로 분류한다. 그리고 인위적 덕목들에 대한 도덕 감각은 인위적인 반면, 인적이란 말은 훈련을, 트레이닝을 통해서 뭐 만들어진 감정이라. 자, 자, 과연 감각이나 감수성은 몰라도 감각이나 감정을 훈련을 통해서 만들 수 있나? 명령으로 못 만들듯이 훈련을 통해서 못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센서티비티는 높일 수 있어. 응? 그 성희롱 하다가 한번 걸려서 된통 걸린 놈이 센서티브 하겠어? 안 걸리고 막 봐주는 사이에서 온 놈이 뭐 센서티브 하겠어? 된통 걸린 놈이 센서티브 하겠죠? 감수성은 예민해질 수 있지만 감각이나 감정은 훈련시킬 수 없는 거야. 자, 본성적 애착, 사랑, 인애 등의 자연적, 본성적 덕목들에 대한 도덕 감각은 본성적이라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본성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네, 본성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휴메의 이런 입장은 뒤에 다시 확인된다. 사회에 이로운 것 외에 어떤 것도 덕성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나는 도덕 감각, 모럴 센스에 대한 앞의 설명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그것도 충분한 명증성에 따라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사회에 이롭다는 것은 또 이거고 지금 자꾸 환원시키려는 공리주의적인 측면이 나타나죠. 이게 잘못된 이론들인 거예요. 다.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혼미해져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가설에 근거한 설명만을 허용하는 다른 종류의 덕성을 발견할 때 이 명증성은 우리에게 더 강력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본성적 덕목에서는 도덕 감각의 명증성이 인위적 덕목의 경우보다 더 강력하다는 말이다. 여기서 다른 종류의 덕목은 본성적 자연적 덕목을 가리킨다. 휴은 여기서도 분명히 본성적 도덕 감각과 인위적 도덕 감각을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정의, 용기, 충성, 정조 등의 인위적 도덕성에 대한 도덕 감각은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유전되지 않는 후천적, 획득 형질이라는 말이다. 휴메 도덕 감각론은 이렇게 점차 진화 생물학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 속으로 퇴락한다. 자, 여기서 가장 인위적으로 보일 것 같은 충성 하나만 들어봅시다. 충성은 공경심이 왕이나 국가에 대해서 발휘될 때 충성이라고 그래. 네? 공경심이라고 하는 본능적 감각이 없으면 충성심도 없는 거예요. 다만 충성의 대상을 우리가 왕한테 할 수가 없지. 왕이 없으니까. 왕이 있다면 왕이 국가를 대표하니까 왕한테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한다면 대통령한테 또는 국가에 대해서 또는 헌법에 대해서 충성을 바쳐야 되죠. 헌법에 대해서 바치는 충성심을 헌법적 충성이라고 그래요. 헌법 애국주의라고도 하고 독일 말로는 페어파숭스 파트리티스무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충성 반드시 필요한 거지. 그 누가 가르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 있는 누구를 그 사람을 중시한다면, 존중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얻어 터질 때 방어하려는 생각은 그 사람에 대한 공경심에서 또는 존중심에서 나오는 거지. 자기의 리더에 대해서 아버지를 욕하면 더 화내죠. 사람들. 부모를 욕하는 경우는 그냥 사생결단하려고 드는지, 자기 리더에 대한 엄청난 효성은 이제 작은 집단의 충성심이나 마찬가지인데, 커지면 이제 큰 집단에서는 충성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또 말이야.
지 엄마를 공격하니까 이 새끼들이 벌떼처럼 그냥 막 달려들어서 엄마에 대한 적을 응징해. 늑대도 그래, 늑대도. 사회적인 동물들은 다 그 수직적인 유계가 있고 그래야 유지되니까 그 수직적으로 윗사람에 대한 또는 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있고 발휘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발휘한다. 이 충성심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4살짜리 우리 흉이. 이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